교수께서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영국 변호사님, 그 다음에 권영숙 교수, 김선 교수, 순서대로 패널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동무 선생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는 게 이 자료들을 수요일 밤에 받았죠. 그리고 일요일 저녁까지 서로 후보들 쪽에서 어느 후보들이 나올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의 박근혜 후보의 저녁에 들어온다 그래서 또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온다 만다 하다가 자료집도 안 오고 방제문도 이제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밤에 그래서 밤새 오고 그 다음날 아침은 저희 대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 법인하고 서울대교구의 학회방문하느라고 일을 못했고 오후에 와서 이제 마감 시간에 쫓겨가면서 간신히 이제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뒷부분에 각 후보들 공약을 비교하는 부분이 워낙에 우리가 그 질문을 그 주제별로 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약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고 토론하기에 좀 편리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서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공약에서 얘기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불완전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드리고, 시간은 제가 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후보들의 그 공약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이 다른 그 토론자 세 분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아마 검증하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이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하기 쉽게 그리고 토론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지난 15년은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10년, 다른 쪽에서는 빼앗긴 5년, 그런데 제가 볼 땐 참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15년은 신자유주의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갖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 추진했고, 이게 노무현 정부를 거쳐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시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건데, 김대중 정권 때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도 뭔지 몰랐고 갈피를 못 잡았고, 그리고 IMF의 지원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마련한 그 패키지들을 그대로 이제 실시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경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DJP 연합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대단히 피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을 수가 있다. 경제위기였고. 근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위기는 완전히 극복이 됐고, 자본 축적은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기본권들이 침해된 걸 다시 복원을 하지 않고 그 제도들도 훨씬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법을 재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이 17번에 걸쳐서 비정규직 권리법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였었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경총이나 한국노총하고 같이 야합해서 자본들이 요구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정규직 관계법의 재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그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 오늘의 주제가 된 까닭은 우리 교수학술단체나 민변이나 민주노총이나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에 우리는 발언을 해왔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요체였고, 이게 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케 한 파탄을 가져온 그 주범이다,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2006년 말에 비정규직 관계법들이 이제 재개정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이용을 해먹은 이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위기 극복 명분으로 상생의 수단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 저는 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그런 명분으로 도입이 됐고 상생의 수단이란 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게 살생의 흉기가 돼버린 거죠. 노동자 죽이기에 공헌이 된 건데, 지금 쌍용자동차에서도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이런 파탄의 주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보면은, 저는 우선 이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은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별로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간접고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 조건 격차는 확대 일로에 있고, 그리고 한진과 쌍용자동차에서 봤듯이 흑자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또 경영 정상화를 이룬 다음에도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지난 15년 동안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만들어온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신자유주의 15년이라는 걸 보면은, 저는 신자유주의 대동맹이 형성돼서 패권을 행사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이 신자유주의 15년을 주도했던 이 세력은 중도개혁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 이게 뭐 이름은 민회인가요? 뭐해서 여부당의 민주당 이렇게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중도개혁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신자유주의 대동맹을 형성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소위 그 무슨 시민단체나 뭐나 뭐 공익을 떠들고 어쩌고 한데요. 뭐 선거 때 보면 뭐 이중대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팀들도 그때 결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하던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한 그런 태도를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분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역시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그분들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잘 모셔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서 그거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12년 대선의 본질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 대동맹 내에서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보수주의가 가져가느냐, 자유주의가 가져가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대동맹 내부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게 2012년 대선의 본질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정한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오늘 그 토론에서 오늘 각 후보들 진영에서 발제하는 것도 듣고, 그동안 각 당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을 내놓고 나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집권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구도에서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향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2006년에는 기간제들의 사유 제한도 거부하고 기간 제한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 세력이 지금은 상시 업무를 대해서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죠. 한미 FTA를 추진했다가 다시 또 반대하고 뭐 이런 것 이상의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향적 입장 변화로 인해서 지금 대선 국면은 새누리당 중심의 탈규제 블록, 더 편하게 비정규직을 쓰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뭐 좀 상처 치유하고 뭐 이런 거는 뭐또 처치 비슷한 거는 또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블록과 민주당과 진보 정치 세력이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제를 집행하는 데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규제 블록과 규제 강화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 뭐 진보 정당들 여기 나왔습니다만 진보 정당들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 왜 나오느냐? 저는 대선이라는 공간이 꼭 당선을 위해서만 나와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보 정당들의 역할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문제가 제대로 의제화되고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갖고 앞으로의 비정규직 운동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저는 새로 출범하는 이 정부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는 이게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직접 고용 정규직 노동자로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포용을 해서 고용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책임지고, 그 대신 비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유가 적용된다면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을 활용한다. 외부 노동시장에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사회에 일단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고, 그래서 짓는데 이렇게 비상시적인 업무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가 고용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갖고 비정규직의 총 공급량과 비상시적 업무의 총 수요량을 관리하면서 개별 수요 공급을 조합을 시키고 매칭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업은 뭐냐?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은 자기들이 꼭 필요한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 대신 비정규직들은 그 책임을 사회적으로 떠넘긴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호한다고 했던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확실히 고용 보장을 해라. 그래서 정리해고를 우습게 하는 이런 짓들은 못하게 하고, 둘째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을 사회에 떠넘겼으니까 그 대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받고 비정규직을 관리하는데 이 정부와 사회가 일정한 비용을 줄 텐데 그 비용은 그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하는 그 기업들이 그 비용을 전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을 사용을 하되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에 있어서는 간접 고용의 경우에 사용자가 책임을 덜 지고 그 책임을 외부화하는 정도가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사용 가운데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상시적 업무에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사회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유의미하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직접 고용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그 모든 노동자들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게 중단기적인 이런 시간 지평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면은 장기적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우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직접 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래서 비상시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기업 활동의 내적 통합성 정도가 낮은 업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경우,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저는 사실 비정규직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상시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당연하고, 그리고 비상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과의 내적 통합성 정도가 높은 업무라면은 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능공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유가 해당될 때는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소위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규제하니 간접 고용, 더 약간 간접 고용이 확대되는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도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아니면 도급 계약에 근거한 용역 노동,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금지돼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동료토나 현대모비스 같은 비정규직 100%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에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되어야 되고, 또 완성차 공장의 경우에는 메인 라인뿐만이 아니라 서브 라인과 간접 부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완성차 업체의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용역, 파견, 호출 등 모든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면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추가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대기업에 한해서 이제 비정규직 규모 공시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소업체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시 내용도 보다 풍부하게 충분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하는 것. 이거는 대체로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제 경우에는 우리는 공적 고용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실패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공적 고용 서비스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유료 업체들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스웨덴의 예들을 많이 이제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3장으로 가면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정책 대안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니까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도 금지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근기법에 이제 명문화해라 하는 거고, 고용보험제를 확충하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률이 낮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수급기간이 짧고,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업 상황이 되면은 소득 및 삶의 조건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률을 확대하고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증액해라. 그리고 제가 또 추가하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료 면제 부분입니다. 이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과 노동자 부담분으로 이제 관분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편의는 사용업체가 다 가져가니까 이 사용자들이 이 자본이 이런 고용보험료의 노동자 부담분을 많이 담당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니까 정부와 기업이 반씩 노동자 부담분을 나눠 갔대. 그러나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본 쪽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동자 개념 확대인데요. 이 노동자 개념 확대는 임기법과 노조법에서 이제 개념 정의를 확대해서 지금 생산 방식 변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서 이상한 형태의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닌 노동자 유형들이 많이 이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다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이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서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존해갖고 사용자의 책임을 이제 물리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이제 사용자 개념을 확실하게 확대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은 진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용업체들은 업체 내에서의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요청하면은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 행동권도 온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용역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되는데,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단체협약뿐만이 아니라 용역 혹은 파견업체, 즉 고용업체죠. 고용업체의 단체협약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경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사내 하도급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도급업체와 노무 제공자의 작업 공간이 이제 분리되는 사회 하도급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내 하도급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용역도 있지만 불법적인 파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도급 파견 부분을 법제화를 하고, 그래서 업계 간 판정 기준을 통해서 불법 파견을 잡아내서 불법 파견을 고용의제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벌칙을 강화해서 반드시 저는 사면 없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정리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합법적 파견의 규제 강화 및 단계적 금지. 합법적 파견도 용역 노동에 비해서는 현재 노동 조건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체의 지배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면 이것부터 이제 먼저 없애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은 파견법 폐지하고 파견 노동을 즉각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때는 스웨덴 에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위 관리된 유연성 전략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용을 좀 어렵게 하고, 사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희귀하고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한정하는데 이중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 파견 업체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파견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비파견 대기 기간에도 월 평균 임금의 80, 90% 수준을 보장하도록 해서 소득도 이제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걸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노조 조직률도 낮고 단협 적용률도 낮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일곱 번째, 정리해고 규제는 당연히 이제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용을 함으로써 편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편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정규직에 대해서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 당신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철저하게 고용 안정성을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일단
비책 사유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규제 방법들을 우선 1989년 대법원 판례 수준에서 좀 더 강화하면 되겠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해고 회피뿐만이 아니라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부과를 해서 자산 매각이나 소유주의 재산 출연 등 이런 노력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90일 전에 노조에 통지하고, 그래서 대상자 규모나 선별 기준에 대해서 등 이런 정리해고 계획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회적 계획을 만드는데, 사회적 계획이란 건 대상자들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재취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하고 재고용할 이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한 이런 사회적 계획을 제출해서 노동부 장관이 승인할 때 그때 이제 정력을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사장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제가 거기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심이 된 탈규제 블록하고 야권 후보들의 규제 강화 블록으로 일단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 경우에는 공약을 미리 보내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검토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나왔던 공식 문건들을 중심해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의 입장을 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괜찮다고 봐줄 수 있는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것도 뭐 상시적 업무 뭐 이런 게 앞에 붙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고, 대기업 중심의 비정규직 규모 공시제도, 이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사내 하도급법, 이제 이걸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 고용에 대한 사용 규제를 입법 완화하고 규제할 수 없게 하면서 그 용역 노동이라든가 파견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합법화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줄여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 간접 고용을 줄이는 게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서 정반대로 나가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근데 그다음 야권 후보들은 규제 강화 블록으로 일단 묶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쪽하고는 많이 대비가 돼서 그래서 보면은 이 야권 후보들은 대체로 뭐 어떤 후보들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이제 이런 수준은 뭐 공약한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상시적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는 동의하는데, 구체적 법제화 과정의 방법에서 보면은 기간제법 개정을 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김소연 후보 쪽에서는 근기법을 통한 이 사유 제한으로 함으로써 이제 다른 후보들과는 상당히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후보와 김소연 후보의 경우에는 상시적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사용을 구체적으로 공약화하고 있는데, 김순자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정희 후보는 핵심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느 문장에 보면은 직접 고용을 하게 한다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이제 취급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차별 처우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야권 후보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권 후보들은 셋째로는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노동관계법을 받게 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후보들은 노조법뿐만이 아니라 근기법에서도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노조법의 노동자 개념 확대만 공약화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편으로 이제 이목규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을 보면은 노동자 개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근기법에서도. 그런데 상당히 좀 미흡한 수준에서지만 그래도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다. 그 다음은 규제 강화 블록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이 뒤에 보면은 도표 2, 3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후보들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세 분 토론자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거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 다른 야권 후보들이 좀 차별성을 보이는데, 다른 야권 후보들을 일단 진보 후보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고용보험제도 확충에는 다 동의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급여 증액에는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그 법안에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그다음 간접고용 규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불법 파견에 대해서 고용 의무를 고용 의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로는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소연 후보 같으면 고용의제에 더해서 사용주의 구속처벌 같은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공약하고 있대. 이런 강력한 징벌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반드시 사면 없는 구속처벌이다. 그건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와 진보 후보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파견 노동 규제 방식입니다. 진보 후보들이 파견법 폐지를 공약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파견법을 존치하되 도구 파견 구분 기준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파견 노동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의원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도 또 같은 입장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공통점은 파견 노동에 대해서 규제 강화 혹은 폐지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사용자 개념 확대를 제외하면은 용역 호출 같은 를 포함하는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추가적 규제 장치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간접고용 불허 혹은 원칙적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법상 합법적 도급에 기초한 용역 같은 이런 간접고용 노동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간접고용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절차나 법적 규제 장치들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원칙이 천명 수준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정리해고제와 일자리 문제를 보면은 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해고 회피 노력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김소연 후보의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강화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그리고 정리해고 추진 절차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개입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개입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 개입을 강화하는 것. 그런데 김소연 후보의 경우에는 노조의 개입 방식을 단순한 노사협의가 아니라 노사합의를 강제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노사협의라는 건 의미가 사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재인 후보나 다른 진보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노사합의 강제 부분이 빠져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공적 고용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은 대체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각 후보 진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도표화하고 비교하고 한 기준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는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대선 참여의 목표 전략에 따라서 상이하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선을 다투는 후보와 그 당선권에서 멀어져 있는 이 후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비당선권 후보들이라고 해서 왜 참여했느냐 대선에 이렇게 이제 매도한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 평가는 어디까지나 목표 전략의 정책 적합성, 내적 완결성과 설득력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전략은 우선 당선, 선거, 연합, 완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고요. 이 완주의 경우에 완주를 안 하고 당선하거나 혹은 뭐 진보 후보들이 선거 연합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의리로 하는데, 완주해야 할 경우에는 의제화와 조직화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 전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도표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추정해서 적어놨습니다. 박근혜 후보 쪽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쪽은 우리 이 준비팀에서 이 토론에 참여를 의뢰했을 때 아마 일요일 밤 월요일까지도 불참의 뜻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헷갈리게 했고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제 발제문을 또 다 뜯어 고치는 수고를 일단 하시게 하셨는데 오신 거는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박 후보 쪽에서 이런 토론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분이 아니라 또 우리하고 얘기도 좀 통할 수 있는 분을 내보내신 거는 아마 우리를 보고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군요. 어쨌든 저는 발제자로서 시비 걸 건 조금 걸겠습니다. 박 후보 쪽의 답변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관련 공약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따라서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아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 자료집과 발제문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몇 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12월 4일까지도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이 게시되지 않았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론회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서 어디서 서두에 간단한 연설 인사말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안으로 만들어져 게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선 보름 전까지 노동정책 공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준비된 대통령 후보냐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구성했던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약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면은 분명히 이걸 정책 공약 어디에도 눈이 확 뜨여지게 적었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이 있느냐? 차별성이 없다면은 이 노동자 죽이기를 계속 할 생각이냐 하는 걸 이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 후보 쪽은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그 총선 이전부터 이제 해오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간제와 법제화 결과를 봤듯이 우리가 기간제를 규제를 했더니 직접고용을 임시직을 규제를 하면은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 간접고용을 증대시키는 이 풍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간접고용 비율이 더 증대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러면 간접고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했던 공약도 아니고 총선 이전부터 얘기했던 공약인데 그런데 구체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도급 파견의 구분기준 법제화 이것만으로 과연 간접고용 사용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고용 형태들 가운데 위와 연관해서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단계를 거쳐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직 전환 지원하겠다는 이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그의 버금가는 그에 부합하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이 예컨대 법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서 편익을 전유해오고 또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용자 측에 그 기금 조성의 책임을 전담케 하지 않고 왜 이걸 노동자들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지 노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보 후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견 노동은 파견법에 의해서 규제되는데 다른 간접고용 노동에 대한 규제 장치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노동에 비해서 여타 간접고용 등 유형들이 현재도 더 큰 규모로 존재하고 노동 조건도 더 열악하고 그리고
추세도 더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법을 폐지하면 파견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는지, 또 이 파견 노동이 사라지면은 다른 여타의 간접 고용 유형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노동 조건이 열악한 용역과 호출 노동이 더 급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지지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그런데 어떻게 파견법 폐지와 간접고용 금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저는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지율이 아무리 작더라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제와 투쟁 같으면은 저는 정당한 이런 전략이라고 보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노개투 총파업 결과에서 봤듯이 총파업 투쟁은 열심히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화 수준에서 보면은 그 입법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보수 정당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보 후보들이 의제화만 해놓고 이 보수 정당들의 압박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도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석도 있고 뭐 과반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또 규제 강화를 공략하는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측과의 협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은, 김순자 후보와 이정희 후보 경우에 상시적 업무에 직접 고용 정규직 사용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절차에 노조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후보께서 진보 후보하고 좀 분류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핵심 공약이 안 됐느냐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대문짝만하게 공약집에 제일 앞에 붙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진보 후보를 표방하면서 이런 공약들이 대문짝만하게 앞에 나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